일단 제가 이 책을 고민하게 된 데는 작년에 제가 모바일 컨버전스 책을 써서 이 자리에 섰었고요. 비슷한 시기로 1년 만에 또 다른 책을 쓰게 됐는데요. 이코노미라는 차원에서 이제 크게 거시적으로 흐름을 보면은 제가 이제 고민하는 포인트는 저는 10몇 년 동안 이것만 해왔으니까 그동안에 그 앱 이코노미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그러니까 아이폰이 2007년도에 등장해서 우리나라는 못 들어오고 있다가 2009년에 들어와 2년 정도 늦었죠. 지금은 다 따라잡았지만 그렇게 늦어가지고 이제 모바일 컨버전스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그거는 앱 이코노미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앱 이코노미 시대냐면은 그 전에는 우리가 이제 통신 사업자를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영어로 캐리어라고 얘기를 해요. 기간통신 사업자를 커먼 캐리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는 이제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그 기기 사업자들까지 캐리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삼성의 역할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사업자들이 이런 어떤 웹 2.0의 생태계를 읽어냈겠죠. 읽어냈는데 자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떨어질까 봐 다른 부분을 쥐고 있어야 되는 거야. 기존의 레거시 부분을 쥐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모든 사업자가 안고 있는 고민이에요. 지금 이제 방송 쪽에 보시면은 지상파 방송 사업자가 종편 나올 때 너무 힘들어했죠. 그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잡고는 있지만 대세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얘기하고 메인스트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웹 2.0이 도래를 하게 됐는데 웹 2.0이 도래를 하는 거에 가장 기여한 게 아이폰입니다. 그래서 캐리어 이코노미는 굉장히 폐쇄적인 거죠. 모든 서비스가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기기 사업자나 네트워크 사업자를 통과해야 됐었거든요. 근데 앱 이코노미가 되면서 앱스토어가 자발적으로 개방 생태계를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개방 생태계를 만들어줘가지고 수많은 앱들이 그 속에 들어오게 하니까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모바일 환경이 돼가지고 데이터는 무수히 많아졌습니다. 우리의 손 터치 하나하나가 다 흔적이 남아요. 그래서 데이터는 상당히 많아졌는데 앱 이코노미 때는 그 앱을 구축하는데 모든 컨텐츠 사업자나 소프트웨어 사업자나 포털 사업자나 SNS 사업자가 PC에서 모바일로 이전하냐고 전전긍긍했어요. 근데 전전긍긍해서 가놓고 보니까 앱은 60만 개가 넘는다 그러는데 내 앱은 어디 간 거야? 경쟁이 너무 격화된 거죠. 경쟁이 너무 격화됐고 글로벌 사업자들조차도 이 경쟁이 격화된 거에 결국 도토리 키재기네. 그 앱 개발에서 뭐가 좀 더 특출난가? 그거를 발견할 수 있는 여력이 점점 소진되는 거예요. 이번 좀 페이스북의 주가가 떨어지는 걸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이 소진되는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뭔가 모르지만 차별화 포인트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차별화 포인트를 먼저 발견한 사업자가 글로벌 인터넷 4강입니다. 그게 아마존, 구글,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저는 페이스북 이 네 가지 사업자를 책에다 쓰고 있어요. 물론 여기 뭐 애플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또 요즘 잘 나가는 링크드인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트위터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대략 어느 정도는 이 트렌드를 더 먼저 읽고 나가는 사업자로 전 4개 사업자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사업자들이 움직이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빅데이터란 용어가 상당히 모호하긴 하지만 그전에 데이터가 없었냐? 데이터는 있었거든요. 아까 제가 발표한 것처럼 사실은 우리 손끝으로 만들어진 데이터가 데이터입니까? 데이터라고 보기 좀 힘들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데이터라고 얘기하면서 빅데이터 이코노미 시대로 좀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고민한 거는 뭐냐면, 자, 그러면 이렇게 옮겨진다고 하는데 어떤 변화에 의해서 옮겨지고 있나? 저도 이제 책을 쓰려다 보니까 다른 책들을 수없이 읽게 되더라고요. 딱 눈에 들어온 게 빅 시프트였어요. 그러니까 웹 1.0에서 웹 2.0으로 갈 때 우리가 키워드를 얘기한다면 보통 참여, 개방, 공유를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뭔지 모르지만 파워가 시프트되고 있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풀입니다. 푸시가 아니고 풀이다. 그럼 풀이라고 했을 때는 뭐냐면 결국 바기닝 파워는 누구한테 가느냐? 이 손끝 갖고 놀리고 있는 소비자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 소비자들이 발생해주는 데이터가 빅데이터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은 언론지상에 거론되고 있는 빅데이터의 실제적인 모습은 보면 대부분 소셜 데이터예요. 물론 그 소셜 데이터가 기업 데이터랑 버무려지고 공공 데이터랑 잘 버무려져서 좀 더 많은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밸류가 나온다면 그거는 정말 진짜 빅데이터가 되겠지만 지금 이제 스타팅 포인트거든요. 지금 스타팅 포인트에는 소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데이터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걸 좀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는 빅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조망을 하고 6화 원칙에 의해 조망을 하고 그다음에 빅데이터 이코노미를 살펴보고 그다음에 기술에 대한 언급을 또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살짝 터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많이 이게 들으면 머리 복잡해지거든요. 이번에 그 차정인 티타임에서도 기술을 넣었는데 뺐더라고요. 인터뷰는 했는데 뺐어요. 그래서 기술은 여러분들이 아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하고 오늘 사회적 영향,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이제 그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걸로 제 책을 꾸며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많은 부분 생략을 하면서 조금씩 그 키워드 중심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영상을 보셨으니까. 자, 빅데이터가 온다. 제가 이제 원유라는 표현을 썼는데 가트너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년 내에 폭발적 증가가 잠재력과 혼돈 양성을 공존하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디지털 정보량이 약 2년마다 2배로 증가한다고 IDC가 예측을 했지만 이것보다 먼저 예측을 한 사람이 있죠. 하드웨어에 있어서 예측을 한 사람이 있어요. 무어의 법칙이라고 18개월마다 늘어난다는 얘기를 2배로 늘어난다는 얘기를 했는데 하드웨어가 늘어난다는 건 뭐냐면 결국 그 속에 들어있는 센서 데이터가 늘어나는 거랑 사람들이 그거 갖고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무어의 법칙 얘기했을 때 어느 정도 예측됐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버렸죠. 기업들이 그 데이터를 아직 거기까지 갈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캐리어 이코노미에서 앱 이코노미 가기도 정신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앱 이코노미를 가서 보니까 이제 이게 보이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인터넷 사강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자기네가 API를 개발을 해요. 그래서 막 제공을 하다 보니까 웹 2.0 생태계의 3가지 키워드, 참여와 개방과 공유 키워드를 스스로 실천하는 기업으로 군림하게 됩니다. 자, 참여. 그럼 참여는 당연히 데이터를 열어줬으니까 SNS 사이트를 오픈했으니까 고객들이 들어오면 그게 참여가 되는 거죠. 집단 지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개방. 개방은 뭐냐면 자기네가 사용자 흔적에 의해서 모은 데이터를 주무를 수 있게 자기도 주무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와서 그것도 주무르게 만들어주는 API를 오픈하게 됩니다. 아까 포드에서 예측 API를 보셨죠? 구글은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API를 오픈했어요. 뭐 구글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시리도 오픈을 했죠. 시리도 오픈을 하고 시리는 지금 개발자 생태계를 똑같이 그 아이폰 앱스토어랑 똑같이 지금 만들어가지고 3,000개의 개발자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API를 오픈하면서. 그랬더니 구글이 먼저 치고 나와가지고 올해 초에 음성인식 솔루션을 똑같이 API를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음성인식 그 솔루션 그 자체가 하나의 플랫폼이 돼서 구글과 애플이 싸우는 이제 그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빅데이터의 두 번째 단계로 인공지능의 싸움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 있어요. 제 책도 아직 거기까지는 쓰지 못했습니다. 에필로그에 조금 언급한 정도인데요.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인터넷 4강에 의해서 웹 2.0의 3가지 키워드가 실현되는 거예요. 근데 공유는 어떻게 되느냐? API를 오픈했으니까 거기 생태계가 많이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이 아이폰의 앱 개발자 생태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오는 많은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뭐 포드 자동차나 정부가 될 수도 있고 그게 구글이 제공하는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애플이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API를 이용해서 거기다 막 뭘 만들어요. 집을 막 꾸며요. 그러면 그게 또 다른 기업이 또 들어와서 이쪽에 API를 활용해가지고 공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다양한 관계가 일어나기 때문에 빅데이터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스틸 웹 2.0 생태계의 세 가지 키워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형성돼야만이 선순환 구조가 되는 거예요. 과거의 캐리어 이코노미처럼 닫힌 생태계가 아니라 그래서 가치 사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태계가 막 돌아다니는 거죠. 도는 거죠.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스타트업 기업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스타트업도 상당히 그 키워드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스타트업은 앱 생태계에서는 앱 개발자들이 스타트업인데 이제 빅데이터 이코노미가 되면 이 API를 갖다가 써서 그러니까 이런 Siri 플랫폼에 지금 3,000개가 올라왔다 그러잖아요. 3,000개가 올라왔는데 그 사람들이 다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다음 소프트웨어 소셜 매트릭스를 얘기했는데 그 소셜 매트릭스도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그 기업이 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기업이 IBM이나 이런 기업들처럼 뭐 하둡 구조나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까? 야후처럼 뭐 HP처럼 클라우드라처럼 이런 어떤 그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인프라로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딱 갖다가 쓸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건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렇게 돼서 그런 스타트업들이 계속 많이 생겨났는데, 우리나라에 제가 책을 처음에 쓸 때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6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책을 다 쓰고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전문가들한테, 그 기업들한테. 60개로 늘어났어요. 60개로. 10배가 늘어난 거죠. 몇 개월 동안 책 쓰는 동안에. 근데 지금도 계속 양산이 되고 있고, 사실은 수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맛배기로, 아까 다음 소프트에서 얘기하는 무슨 트렌드? 뭐 카페베네가 어쩌고 이런 트렌드를 이제 맛배기로 얹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고객들은 그걸 보고 이제 문화 트렌드를 읽고, 그 다음에 기업들은 그걸 보고, 아, 그럼 우리도 저거 갖다 쓸 수 있겠네. 예를 들어서 갤럭시 노트가 나왔다. 아이패드가 나왔으면 아이패드와 갤럭시 노트에 대해서 사람들이 감지하는 게 SNS에 막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에. 그걸 갖다가 좀 분석 좀 해다오. 뭐 이런 식으로 되면 기업 솔루션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 그렇게 많이 생겨나는데,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기존에 있는 플랫폼들과 함께 공존하면서 공유를 하게 되면, 왜냐면 기존에 있는 플랫폼들은 API를 오픈했으니까 같이 노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실제적인 개방 생태계가 완성이 된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에 대한 그 빅데이터의 지금 현상, 그러니까 피노미넌이죠. 그야말로 현상을 아직까지 미래까지 많이 가진 않아서 세 가지만 얘기하라 그러면은 저는 미래 예측 포드 자동차 얘기랑 아까 감기하고 그다음에 뭐 카페베네 그 사례를 세 가지를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구글 스토리지하고 그 포드가 어떻게 움직이냐가 좀 궁금하시면은, 자, 포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주행자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업 데이터가. 소위 말하는 CRM이라고 하죠. 그 CRM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구글이 뭘 오픈했냐면, 클라우드는 제공을 해주고 클라우드에서는 돈을 받습니다. 기업들한테 아마존처럼 돈을 받는데, 여기 뭐가 들어가 있냐면 쿼리 시스템하고 API, 예측 API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측 API를 오픈을 했기 때문에 얘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고객은 여기다가 다 쏘면은 포드는 이거 갖다 받아갖고 분석을 해서 고객한테 맞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 포드가 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유럽연합에서 의사결정이 내려졌어요. 이제 몇 년 후에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나오는데, 어느 일정 지역에 가면, 여러분 유럽 여행하다 보면은 어떤 지역에는 자동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들이 있죠. 잘못 주차하시면은 금방 딱지 띱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이제 그거 말고도 주요 그 주도로에는 자동차가 못 들어가게 해요. 뭐만 들어가요? 전기 자동차만 들어가게 돼요. 그럼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되면 내가 전기 자동차를 모듈을 바꿔야 돼요. 근데 내가 충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내가 4대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동대문, 남대문, 우리로 하면 이제 4대문 안이라고 합시다. 4대문 안 들어갔는데 도대체 전기 자동차 충전소는 어디 있는 거야? 모르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거를 금방 인식하게 만들어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포드가 미리 개발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기본적인 이유가 되지만,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을 했지만, 그 외에도 고객들은 수많은 데이터가 이 속에 들어갑니다. 나는 6시만 되면 집에 가. 나는 8시만 되면은 강남 토지에 가서 이걸 꼭 독서 클럽을 가야 돼. 이런 데이터들이 정기적으로 쌓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들어가면 시리처럼 안내를 하는 거죠. 포드 자동차 그 안이 이게 이제 요술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현대 자동차도 이제 이런 것들을 개발할 필요가 앞으로 있을 거고, 제가 이 책을 다 쓰고 난 다음에 포드 자동차 데이터를 또 보니까, 포드가 여기다가 이제 자기네의 앱스토어를 만들어 가지고요, 개발자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현대나 이쪽이 먼저 했었으면 바래서, 제가 작년에 현대자동차 가가지고 스마트 TV가, 제가 이제 한동안 스마트 TV에 대한 강연을 많이 해가지고 현대자동차 가서 한번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빨리 여기 앱스토어를 만드십시오. 아이폰처럼. 이 현대자동차 이 자체가 아이폰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포드가 그걸 먼저 해냈어요. 그래서 최근에 API 오픈을 했습니다. 자, 이 정도로만 그냥 세 가지 중에서 하나 사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거대한 디지털 정보가 오는데, 그럼 빅데이터 시대가 된 배경은 뭐냐? 아까 앱 이코노미에서 빅데이터 시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앱 이코노미 시대에는 이미 모바일 컨버전스나 뭐 스마트폰 등장이다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빅데이터 시대 그걸 또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빅데이터 시대에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가, 자, 앱 이코노미 시대가 되다 보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다양해진 거예요. 아까 3V1C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데이터가 많아졌어요. 플랫폼을 보니까, 플랫폼은
산재전 데이터 간의 융합이 필요해진 거예요. 이 필요해졌다는 건 뭐냐면 기존에는 이게 없었죠. 그 다음에 여기 센서 데이터도 없었죠. 이걸 믹스를 하는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계속해서 서버가 쌓여. 계속해서 서버가 쌓이다 보니까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게 자연적으로 발전을 하더라. 엘 이코노미가 등장을 하면서 가장 우리가 많이 동시다발적으로 접하는 단어가 이거죠. 빅데이터 시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배경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책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의미는 뭐냐? 빅데이터를 경제적 가치, 사회적인 의미로 봤을 때 다소 동전의 양면처럼 보기는 합니다. 근데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글을 썼는데 출판사에서 자르더라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줘야 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얘기는 안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살짝 건드렸는데요. 일단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질병 예방이나 트렌드,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 피노미넌을 다 얘기하는 것들이 되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 역량이 필요하다. 아까 이제 제가 방송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량은 단순하게 수학자나 그런 컴퓨터 공학자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필요하다는 걸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뭐 읽어보시면 좀 알 것 같고 같은 언어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맥킨지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키워드를 아예 줬어요. 빅데이터 시대 때는 클라우드가 기반이 돼야 된다. 그런 줬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자산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경영학에서 일반적으로 한다면 클라우드는 tangible asset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빅데이터는 intangible asset이 되는 거고 그거에 플러스 뭔가 capability가 필요한 거죠. 그게 부가가치가 주는 거, 그게 바로 인력이고 그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맥킨지에서는 단어를 저렇게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보고서를 냈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현재 빅데이터를 연구할 때 맥킨지 보고서를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페이스북이나 구글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특히 LBS 기반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사이드 이펙트, 내추럴 사이드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미국 백악관에서 프라이버시 권리장정 올해 초에 내놨어요. 내놨을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빅데이터랑 관련돼서는 요거랑 요거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것들이 다 관련이 되겠지만 자, 데이터를 생성을 했어요. 데이터를 생성을 해서 내가 SNS 사이트랑 구글 사이트 같은 걸 이용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데이터를 던져놓고 내가 그 데이터를 오픈하고 싶지가 않습니다라고 내가 들어가서 하게 돼 있어요. 옵트아웃이라 그러죠. 근데 유럽은 반대입니다. 유럽은 옵트인으로 돼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도 최근에는 주로 LBS 기반 구글 맵이라든지 이런 이제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읽잖아요. 사이트들이. 그거가 이제 굉장히 많이 소송거리가 되면서 구글이 스스로 미국이 옵트아웃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스스로 우리는 옵트인을 하겠다. 그래서 LBS 분야 쪽으로 이제 옵트인 방식이 되고 있고요. 보안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에서 보안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같이 엮어서 특히 네트워크 사업자는 그 기능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보안이 이제 클라우드랑 연결해가지고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빅데이터는 크기가 다가 아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이 설명을 드렸어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럼 빅데이터가 이제 육하원칙에 의해서 현상이나 의미나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요. 그럼 그 본질은 뭐냐? 자, 우리가 3V1C라고 하는 거대하고 빠르고 이질적이고 복잡한 빅데이터가 그냥 널려 있으면 그게 빅데이터냐? 아니라는 거죠. 데이터는 계속 쏟아집니다. 그 특징을 잘 이해하고 몰랐거나 무시했던 패턴들을 발견하는 거죠. 데이터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근데 그 패턴을 유형화시키는 거가 바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미 있는 데이터 추출을 비로소 했을 때 이걸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빅데이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입니다. 가장 잘하고 있는 사업자는 포지티브 피드백을 자연적으로 오가게 하는 구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 구글 번역 쓰시면서 돈 내십니까? 안 내시죠? 구글 번역 들어가서 번역하다 보면은 요즘은 틀린 거를 우리가 알아서 흔적을 남깁니다. 고쳐줘요. 그러면 구글은 우리한테 받는 건 없지만 그걸 활용해서 뭘 하느냐? 수많은 자기 비즈니스의 효용성을
부과시키는 데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바일 단말에서 촬영한 사진 속의 텍스트를 번역한다라든지 유튜브에 동영상이 올라왔어요. 그럼 그거를 바로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을 구글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능력들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비디오 자막이라든지 이런 거로 수없이 많은 기능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저작권의 문제입니다. 저작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음성 인식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요. 음성 인식 솔루션을. 그래서 원 저작자를 막 따라해서 패러디를 만들었다. 강남 스타일을 막 패러디를 만들었다. 그래도 강남 스타일의 싸이가 가지고 있는 원 저작자의 권리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구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빅데이터를 그동안 많이 생성해놨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는 그거를 판별해낼 수 있는 기능이 없죠. 그냥 코드만 가지고 판별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 이게 계속 어떻게 돼요? 선순환 구조로 돕니다. 고객은 또 거기다가 데이터를 또 남겨요. 그럼 그 데이터 갖고 또 구글은 써먹어요. 그럼 고객은 들어가지고 그 번역 틀린 거 고친 걸 보겠죠? 그리고 해피한 거예요, 고객은. 아니면 또 고치겠죠. 그래서 계속 그게 도는 겁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에 우리가 그걸 기계학습의 자연어 처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데이터의 정확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개발되죠. 그럼 예를 들면은 똑같이 구글 안드로이드랑 애플 시리에 음성 인식을 했다고 했을 때, 야, 나 피곤해, 집에 갈래. 그러면은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한두 번 질문 왔다 갔다 하면서 해결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데이터 별로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몸은 좀 어떠세요? 어디로 가요? 자꾸 묻겠죠. 근데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있을수록 기계와 나와의 대화를 하는 데 있어 굉장히 쉽게 진행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본적인 배경이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는 구글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아, 데이터가 이렇게 소셜 데이터를 중요하구나, 빅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그 모멘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빅데이터는 미래를 예측하고 창조하는 유술램프입니다. 유술램프인데 어떻게 미래를 예측하느냐. 미래를 예측하면 뭐 보고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불확실성의 시대, 리스크 스마트 융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강남 스타일이 떴어요. 강남 스타일이 떴는데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개방과, 그러니까 참여와 개방과 공유라고 말씀드렸고, 참여는 창의성인데 크라우드 소싱으로 해서 말춤이라는 거를, 복고풍 말춤이라는 거를 사람들의 집단 지성을 활용해서 공모를 활용해서 사용을 했다. 그럼 그건 그거로 끝났어요. 자,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뭐 개방은 이제 저작권 문제를 패러디를 이제 수용을 했거든요. 보통 음반 저작자 협회에서는 그 패러디를 차단시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뭐 내리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걸 안 하고 용인을 해줬어요.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공유입니다. 공유. 공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읽어야 되는데 강남 스타일의 싸이 인터뷰를 해보면은 요즘처럼 그 지구온난화 때문에 갑자기 추워지고 갑자기 더워지고 특히 이번 여름 굉장히 더웠어요. 온 지구가 다 더웠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뭔가 뻔한 걸 주고 싶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이든 유럽을 가든 어디를 가도 웃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제일 잘 사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강남에 나가보면 막 활기가 넘칩니다. 근데 다른 나라 가보면 다 어깨가 축축 처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불경기에 어떤 활기를 넣고 싶어서 강남 스타일을 만들었다라고 뭐 나중에 해석을 한 건지 진짜 그 목적으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거를 읽을 수 있는, 그 미래를 읽을 수 있는, 지금의 현상이 됐던 가까운 미래가 되는 그 읽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통찰력과 대응력이 필요하고 스마트 이제 경쟁력인데요. 아까 뭐 구글 사례를 말씀드렸으니까 계속 구글 말씀드리면 구글 사이트에 이제 온라인 쇼핑을 하죠. 그 온라인 쇼핑 데이터를 가지고 구글 프라이스 인덱스를 만들었어요. 소비자 인덱스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라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더 구글 프라이스 인덱스가 더 신뢰감이 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리고 이제 KBS에서 2번 다큐멘터리 특집을 했습니다. 빅데이터로. 작년에 한 번 했고 올해 9월 초인가 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9월 초에 한 거를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이미 기업들이 이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기업이 제약회사인데 그 제약회사에서 먹연고를 개발했대요. 먹연고를 개발을 했는데 소셜 데이터를 아직 활용하기 전에는 그냥 기업 경영진들 몇 명 모여가지고 야, 먹연고 개발해. 애들이 먹나면 아프잖아. 보통 우리 먹나면 뭐로 표현하죠?
계란으로 치료를 하죠. 그러니까 이 멍룡고의 경쟁자는 계란인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어느 이렇게 회의를 하다가 보니까 여성들, 특히 젊은 여성들이 다리에 멍들이면 견딜 수가 없어 한대요. 그래서 아무리 더운 여름에도 청바지를 입고 나온답니다. 그래서 보니까 멍연고에 대한 니즈는 애들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보니까 여성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 소셜 데이터 분석에서 나옵니다. 그럼 시장이 어떻게 돼요? 마케팅이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광고가 달라집니다. 그거 하나로. 멍연고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개발했던 사례, 뭐 그런 것들이 쭉쭉 해서 나오니까 시간이 있으시면 집에 가셔서 그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조력은 이제 아까 제가 뭐 자동차 정보도 말씀드렸고, 의료 정보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유럽에서 스마트 티셔츠를 개발했어요. 스마트 티셔츠에 그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혜택을 입는 사람 당뇨병 환자. 당뇨병 환자들이 자기가 주사를 넣어야 되는데 2시간에 보통 한 번씩 한대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이 되다 보니까 바로바로 인식이 되니까 5분 만에 자기의 그 당뇨치를 계산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자주 안 맞아도 되는 거죠, 주사를. 그런 방식으로 발전이 되고 있어서 이런 어떤 수많은 정보랑 연결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 게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레시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웰빙 세상은 제가 이제 고민한 거는 미국에도 웰빙 네이션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리고 과연 사람들한테 웰빙이라는 건 뭘까를 이제 쭉 정의를 하고요.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장애인들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쓰다 보니까 구글차를 얘기를 했고요. 구글차는 센서 데이터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구글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객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걸 믹스해가 구글차를 개발을 했습니다. 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현재는 이렇게 이런 과거의 추세 분석이나 예측 분석에 몰두하는 인력들이 많다면 앞으로는 이런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좀 더 고도화된 컨설팅 할 수 있는 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를 그 MIT 경영대학원에서 수치로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텔리전스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빅데이터가 되기 이전에는 주로 정형 데이터로 분석을 했습니다. 정형 데이터로 분석했다는 건 여기서 이제 선을 그어야 되는데 과거와 미래예요. 미래라는 것이 아주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내 손끝에서 막 발생하는 데이터들이 미래인 거예요. 가까운 미래. 그래서 과거에는 정형 데이터로 분석을 했고 이후에는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기 때문에 요즘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고 얘기를 안 하고 비즈니스 어널리틱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책에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빅데이터 이코노미에 대해서는 이것도 이제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과 연결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수많은 경제 저서들을 읽다 보니까 결국 한 3개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로 굉장히 우리가 힘든 세상을 지금 살고 있고 고용 없는 성장,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선진국에서 지금 이제 후진국으로 인력이 많이 가서 이제 바깥에다가 공장을 짓지 않습니까? 근데 선진국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걸 불러들여오게 하다 보니까 이런 걸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거 2011년에 그 프랑크푸르트 페어에서 나온 건데요. 이게 뭐냐면 그 복사기, 이렇게 3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제 그 이코노미스트에서는 특집이 나왔었는데 복사기로 자동차를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후진국에 가 있던 체코에 지금 뭐 현대자동차가 들어가 있다. 다 들어오라는 거죠. 직접 찍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은 이게 마력이 약해요. 시내밖에 못 다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개발될 수 있겠다. 그다음에 지구 온난화 현상, 이것들이 이제 지금 가장 많이 오가는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이제 경제 현상을 예측을 했고요. 그다음 비즈니스 기회에 있어서는 이제 활용한 기업과 활용하지 않은 기업 간의 차이가 상당히 있다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3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비즈니스 기회는 물론 공공기관도 비즈니스 기회를 갖는다. 근데 그 공공기관에 대한 거는 책에 있는데 그거는 지금 말씀은 안 드리고요. 3가지 이제 그 비즈니스 기회가 기업들한테 있는데 의사결정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의사결정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직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량 데이터에 의해서 한다. 그 데이터에 의해서 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자라다. 그리고 이런 CIA 같은 그런 기관도 구글과 합작을 해가지고 최근에 이런 회사를 차렸다. 그래서 요거 차렸을 때 한동안 좀 소문이 났었어요. 구글이 빅브라더가 되는 거 아니냐. CIA에서 다
갖다 데이터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긴 했었어요. 사실 뭐 최근에도 페이스북에 데이터가 잘못 올라가면 사람을 뽑을 때 그 페이스북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인성을 다 본다라는 얘기를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빅브라더가 되는 거죠. 여하튼 간에 의사결정을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센서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요. 그 센서 데이터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영국이 패치부가 2010년도에 오픈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 되질 않았죠. 얼마 되질 않았는데 자기네들이 이제 센서를 심을 수 있는 여력은 왜 있냐면은 물론 가정에 있는 가정에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센서 심어줄 수는 없죠. 근데 예를 들어 다 다리 밑이나 이런 건 내 맘대로 심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UFID 그게 굉장히 RFID가 가격이 떨어졌다.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넷플릭스 사례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넷플릭스 사례는 너무 유명해서 여러분들 집에서 그 IPTV 보시나요? 케이블 TV, 이제 디지털 케이블 TV 보시면 요즘은 이제 영화를 들어가서 보면 추천 동영상이 나오죠? 똑같은 겁니다. 아마존에 들어가면 책 추천이 나오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로 인해 가지고 넷플릭스가 컨텐츠 수급 비용을 절약했다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기업의 의사결정은 결국은 비용 절감이에요. 물론 고객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넷플릭스가 잘 나갈 때 망한 회사가 하나 있어요. 블록버스터. 블록버스터가 파산을 했는데 블록버스터 이런 거 개발 안 했어요. 개발 안 하다 보니까 프리미엄 영화만 계속 수급을 하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넷플릭스는 이 고객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랑 최근에 나온 영화랑 같이 묶어서 수급을 받는데 반해서 블록버스터는 최근의 영화만 수급을 받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니즈는 과거의 영화에도 있다라는 게 이 시네마치에서 결론이 난 거죠. 그래서 넷플릭스는 수급 비용을 확 줄이고 블록버스터는 그걸 감당 못 해내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콘텐츠 수급 비용이 너무 많아갖고 파산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게 모멘텀이에요. 컨텐츠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자들한테 넷플릭스 사례가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최근의 데이터를 보니까 HP인가 어디서 빅데이터를 분석을 했어요. 빅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어떤 빅데이터를 분석을 했냐면 똑같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입니다. 여러분 영화가 나오면 옛날엔 영화가 나오면 그냥 추석 시즌 비슷하게 해가지고 바로 티저 광고 나오고 그러죠. 요즘은 트레일러가 6개월 전에 나옵니다. 6개월 전에 나오면 SNS에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손이 간지러워서 야 이건 될 것 같아. 이건 안 될 것 같아. 막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투입 분석을 24개 영화를 최고가 분석을 했대요. 그러면 이건 일주일 후에 문 닫습니다. 3개월까지 롱런할 것이냐가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영화사는 그거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죠. 내가 극장을 조금만 빌려야 되겠구나. 내가 빨리 극장문 닫고 온라인 배급으로 밀어붙여야 되겠구나. 내가 DVD 배급으로 밀어붙여. 이게 금방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연결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영화 산업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책에는 이제 언급은 안 돼 있고요. 자, 시간이 저에게 할당된 시간이 한 30분 정도 더 남았는데요. 사실은 한 20분 정도 더 하고 질문을 받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기술 분야를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겹지 않으세요? 너무 즐겁습니다. 괜찮으세요? 기술 분야 얘기하면 또 막 이렇게 되시거든요. 기술 분야를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질문 받는 시간은 꼭 제가 가질게요. 좀 늦더라도. 자, 기술의 분석을 하려고 보다 보니까 기술들 라이프 사이클이 있어요. 저도 이제 이거 기술 분야 때문에 한 3분의 2를 기술 분야 때문에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많은 기술 세미나를 다녔습니다. 기술을 모르니까 경제 경영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술을 여러분들한테 일반인들한테 어필을 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수치인 거예요. 이게 기술의 라이프 사이클이에요. 자, 컨텐츠가 우리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생성이 되는 거죠. 생성이 되면 거기서 수집이 돼요. 수집이 되면 그 하드웨어에서 담기죠. 스토리지에 담기고 네트워크에 담기는 거죠. 담기면은 빅데이터에 대한 저장 관리를 합니다. 저장 관리를 하는데 단순하게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분산 처리를 하는 하둡 기술이 개발이 됐어요. 일반적으로 하둡이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아시면 돼요. 그 하둡 기술이 개발이 됐고 데이터 관리를 하는데 거기서 많이 이제 사용되는 게 오라클 기술 같은 것들이 가장 많이
NoSQL이라고 하는데요. NoSQL이라고 하면 복잡하니까 여하튼 요거는 분산 처리가 데이터가 막 0과 1의 데이터가 막 들어와. 그럼 그거를 막 쌓아둬야 되는데 머리가 아픈 거야. 그러니까 일단 받아. 야, 다 들어와. 다 들어와서 그냥 막 쪼갠 다음에 나중에 거기다가 키를 붙이는 거예요. 테일을 붙이는 거죠. 테일을 붙여서 나중에 다시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맵 리듀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데이터 분산 처리와 어딘가에 저장해 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서버 기술들이 속도가 이제 많아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서버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40분까지 가능하다네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분석 기술들을 요게 이제 합쳐가지고 저장 관리 기술이라고 여기까지네요. 분산 처리하고 그다음에 저장을 해서 저장소에다 데이터를 갖다 놓으면 그걸 가지고 누가 쪼물락쪼물락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쪼물락쪼물락 하는 게 이제 어널리틱스 레이어예요. 그리고 그 어널리틱스 레이어 속에서 이제 다양한 그 데이터 분석 기술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알고리즘도 나오고 자연어 처리 기술, 아까 뭐 기계학습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이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는 사실 이게 좀 더 중복이 되긴 하지만 요즘은 시각화 기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사실은 시각적으로 아름다워야지 이 데이터 상당히 보기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그 막대 그래프를 그리던 동그라미 데이터를 그리던 그 시각화 기술들이 굉장히 또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컨설팅 해주고 여기까지는 이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일반적인 생산 라인이라고 본다면 그걸 좀 더 심층적으로 고도화해서 분석해 줄 수 있는 기술들. 이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인사이트가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매출 비중을 보니까 결국은 여기가 제일 높아지는 거예요. 여기에 부가가치가 있는 겁니다. 부가가치가 여기 생성이 되고 이쪽으로 갈수록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갖다 쓸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갖다 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재화된 인력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되는 부분이 거기까지만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놓고 보니까 처음에는 수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수집을 했어요. 데이터 수집은 내 외부에 분산된 다양한 데이터 소스로부터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수동 또는 자동으로 모으는 프로세스입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여러분 테레비 보시죠? 셋탑박스 있죠? 거기 뭔가 쌓입니다. 자동으로 쌓여요. 그게 로고 수집이에요. 구글 들어가서 체크하시죠? 네? 쿠키 파일 쌓이죠? 자동으로 생성되죠. 그다음에 자동으로 생성되지 않고 갖다가 쓸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기업이에요. 기업인데 아까 제약회사를 얘기한 것처럼 연고를 개발을 하는데 소셜 데이터를 좀 갖다 쓰고 싶어. 그럼 이걸 사용을 해야 돼요. 이걸 웹 로봇이라고 합니다. 크롤링이라고 하거든요. 크롤링을 갖다가 쓰는데 조직 외부에 존재하는 트위터를 갖다가 좀 쓰고 싶다. 그래서 갖다가 쓰고 싶은 이 기업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공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오픈 API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 제공하는데 오픈소스 솔루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장 많이 채택된 게 클라우데라라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사업자인데 이게 개발한 플룸이 있고요. 페이스북이 직접 개발한 스크라이브가 있고 야후가 채택한 척화가 있고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대표적인 거고 센싱은 자동으로 들어오죠. 센서 데이터가 자동으로 들어오죠. 그 다음에 RSS 리더는 예를 들어서 KT의 IPTV가 있으면 그 IPTV엔 거기에 굉장히 많은 메타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 고객 데이터를 갖다가 우리가 좀 컨텐츠 사업자들이 좀 쓰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그거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오픈을 해줘야 돼요. 이런 다양한 이제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요건 알 필요 없고요. 그냥 로그로 들어오느냐 아니면 소셜 데이터를 통해서 들어오느냐 센서 데이터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근데 그 데이터들은 이 과정을 겪습니다. 이 과정을 겪는데 정형과 정형이 합칠 수가 있고 비정형을 정형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비정형과 정형이 합칠 다양한 것들이 믹스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제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수집이에요. 수집이 되고 나면 생성이 돼서 수집이 되고 나면은 어딘가에 이제 분산 파일 시스템을 통해 갖고 분산 파일 시스템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저장소가 있어가지고 아까 NoSQL에서 저장소에 저장이 되는 기능들을 가져가게 해주는 하나의 플랫폼인데 그것도 그리고 구글이 이제 이런 오픈 시스템을 개발을 했죠. 저장이 되고 나면 갖다가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마이닝 하면은 이렇게
데이터 마이닝, 텍스트 마이닝, 웹 마이닝, 소셜 마이닝, 현실 마이닝 이런 용어들을 사용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걸 다 통틀어서 광의적 의미로 그냥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기술은 그냥 데이터 마이닝을 하는데요. 여기까지는 그동안에 정형 데이터 기반으로 했던 그런 일반적인 거였고, 여기서부터 심층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소셜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기업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소셜 미디어에 올라오는 글과 사용자를 분석해서 소비자의 흐름이나 패턴을 분석하고, 아까 소셜 매트릭스 생각하시면 돼요. 판매나 홍보에 적용한다. 판매나 홍보에 적용하고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여론 변화까지, 이제 대선 있죠. 대선에 대한 흐름까지도 고민하게 만들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마이닝 기법을 활용을 해서 이 기업들이 지금 어떻다 그랬어요? 아까 제가 60개가 넘게 생겼다 그랬죠? 생존하기가 또 힘들어집니다. 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 마이닝 기법을 이용해서 만든 플랫폼을 가지고 소셜 큐레이션 사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걸 제가 살짝 집어넣었는데요. 핀터레스트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핀터레스트 같은 갖다가 이렇게 쓸 수 있게끔 플립보드나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지금 비즈니스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또 하나의 플랫폼으로 될 수 있는 거고요. 현실 마이닝은 아까 센서 데이터, 패치브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는 요 5가지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형 데이터는 CRM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형 데이터 분석 갖고는 안 되니까 알고리즘이 계속 개발돼야 되는 거야. 결국 알고리즘 능력에 다른 건데, 이런 다양한 분석을 하려면 통계 분석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통계 분석, 뭐 회귀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외에 이제 다른 분석 툴이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결국은 결정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많은 사업자들을 만나본 사업자 중에서 정말 스타트업, 박사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최근에 디즈니를 만났대요. 디즈니가 인수를 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 말인데, 박사님 요즘 이렇게 무슨 마이닝 한다고 하는데 이거 사실 솔직히 말하면 다 정형 데이터예요. 옛날에도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근데 빅데이터 시대라고 해서 이게 갑자기 부상을 한 것뿐이에요. 근데 저희는 그거보다 자연어 처리의 알고리즘을 더 정교하게 개발을 해가지고 그거를 예를 들어서 디즈니에서 이제 디즈니가 채널을 많이 갖고 있어요. 채널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 시청자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럼 시청자 데이터들을 자기네한테 주면 자기네가 자연어 처리가 발달되어 있고 알고리즘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청자의 미래에 무슨 프로그램을 볼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러면 이제 많은 채널 사업자들이 파일럿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가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리스 1편 먼저 만들어 놓고 그게 잘 되면 2편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제작자나 프로듀서나 감독의 그냥 그 직관에 의해서 이거 될 것 같아. 뭐 어떤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껏해야 그냥 그 시청률 정도. 근데 요즘 시청률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시청률은 별로 의미가 없는 이제 환경이 도래를 했잖아요. 우리가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어디서든지 우리가 켜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청률이라고 한다면은 지상파하고 케이블에서 보는 그 정도 갖고 시청률 분석을 해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어디서 봐요? 돌아다니면서 푸크를 보잖아요. 상황이 굉장히 바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디즈니가 그걸 읽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그 사업자가 지금 있는 그런 미국에서도 시청률 데이터라고 하는 게 피플미터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랑 똑같이 그 원시적인 데이터를 활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런 사람들의 손놀림에 의해서 만들어진 소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알고리즘 개발을 정교하게 하면 그 시청자 데이터를 주기만 하면 그거 갖다가 잘 버무려서 미래의 프로그램이 뭐가 좋습니다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디즈니는 프로그램 비용을 상당히 절약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실패할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디즈니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매사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셜 마이닝은 굉장히 정교하게 발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애플리케이션 기술이라고 하는데 시각화 기술이에요.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고 가장 이제 잘 나가는 게 겟마인더라고 있었는데 이게 겟마인더 같은데요. 겟마인더라는 이제 시각화 기술 업체가 있었는데 그건 구글이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해가지고 가져가 버렸고 이제 한스 로슬링이라는 그 학자가 UN에서 나오는 인구 통계 데이터를 1950년대인가 그때부터 우리나라 지금까지를 해가지고 한국에 대한 거를 테드에서 한번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왜 지금 자살률이 높을까?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볼 때. 왜 여자들이 애를 안 낳을까?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거야. 다른 나라들도 후진국에서 선진국 될 때 그 과정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겟마인더 툴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 정도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는 마치 촉매제와 같이 필요하다. 왜냐면 아까 이제 하둡 기반으로 해서 분산 처리 시스템으로 해서 저장소에 저장을 하는데, 그리고 서버의 단말이 상당히 압축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많이 옛날처럼 막 슈퍼컴퓨터 막 방 하나에 컴퓨터가 다 들어가게끔 할 필요는 없는데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후만 보더라도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대요. 이 늘어나고 있는 거를 어디 좀 하늘에다가 갖다가 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랑 엮어서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 소스별로 비즈니스를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아까 데이터는 이제 소셜 데이터와 그 다음에 센서 데이터와 기업 데이터, 공공 데이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데이터는 그냥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냥 빅데이터죠. 근데 이 데이터를 버물려서 할 수 있는 사업자가 여기 플랫폼입니다. 근데 이 플랫폼의 기능이라는 게 아까 기술 라이프 사이클에서도 보셨지만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다 그래요? 갖다가 쓸 수 있다 그랬죠? 이쪽으로 갈수록 갖다가 쓸 수 없다 그랬죠? 그럼 이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역할이라는 게 이 데이터를 갖다 쓸 텐데, 이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네트워크랑 플랫폼이랑 그 다음에 하둡 기술이랑 분석 기술이랑 시각화 기술이랑 다 갖고 있는 사업자도 있을 수가 있죠. 뭐 IBM이라든지 오라클이라든지 그런 기업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 다 빼고 소셜 매트릭스처럼 달랑 분석 기술만 갖고 있는, 인사이트 기술만 갖고 있는 기업들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기술,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범주라고 하는 건 이렇게 다 묶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쪼개갖고 한 무퉁이만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굉장히 많은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의 역할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럼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포드 자동차를 생각하시면 돼요. 포드 자동차는 자기가 서비스 플랫폼이 됐죠. 서비스 플랫폼이 됐지만 갖다가 쓰죠. 갖다가 쓰면서 자기가 데이터를 하면서 서비스 플랫폼을 갖다가 쓰면서 이거를 플랫폼으로 만들었죠. 근데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 기업들은 이 데이터를 여기다 갖다 줘서 얘한테 의뢰를 하는 경우가 더 많죠. 이게 이제 서비스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광고를 통해서 뭐 이익을 가져가거나 유료화를 한다거나, 아까 패치브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들은 일반 사용자가 있을 수가 있고, 정부나 기업, 그 다음에 전문가들, 의료나 이런 전문 섹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관련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생태계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이제 다시 원점으로 웹 2.0의 생태계가 개방과, 그러니까 참여와 개방과 공유라면 이 사업자들은 공유의 역할에 속하겠죠. 스타트업 기업이고, 이 사업자는 가능한 한 뭐예요? API를 오픈하는 기업이겠죠. 그래서 이게 생태계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데이터를 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참여가 되는 거죠. 그런 생태계가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는 이 안에서 다 이제 설명이 됩니다. 자, 센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두 가지 케이스는 자동차하고 시리예요. 센서 데이터하고 들어가 있잖아요. GPS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그럼 시리가 GPS만 가지고 데이터 이 분석을 해갖고 기계학습을 통해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쌓인 고객 데이터들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집에 많이 가는 확률, 이런 것들하고 믹스해가지고 시리가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형성이 될 수 있고, 구글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플랫폼을 가지고 API를 형성할 수가 있다. 그 센서 데이터 응용 비즈니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소셜 데이터랑 이미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분석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응용 비즈니스는 이제 일반적으로 아까 스타트업 기업들은 이제 이런 알고리즘을 활용을 해서 자기네가 오픈 API를 갖다가 써요. 갖다가 써서 수집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업자들이 아까 소셜 매트릭스 같은 그런 기업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현재 우리나라 60개가 넘고 계속해서 지금 생겨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아까 문화 트렌드를 보여준다라는 이런 분석들을 하다가 소셜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업 가입자가 꽤 돼요. 기업 가입자가 꽤 되고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를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재작년까지 흑자가 났었는데 작년에 적자가 났다라고 제가
누구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이제 과도기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인 대상뿐만이 아니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셜 분석을 제공을 해주고 있다. 그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제공해 주는 게 바로 기업 데이터입니다. 그럼 기업들은 갖다가 쓸 때 이 소셜 데이터를 갖다가 쓸 거 아니에요? 사실은 기업들은 그동안에 소셜 데이터를 갖다가 쓰는 능력은 없었죠. 그래서 가트너는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기업들이 이런 그 데이터 저장 단계의 변화가 일어날 텐데 지금까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업 데이터만 가지고 활용을 했었다.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다른 기업들과 제휴를 해서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KT가 연세의료병원하고 의료센터랑 그 후인가요? 그 의료 플랫폼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 건 이제 KT의 데이터와 연세 세브란스 병원의 데이터를 믹스해갖고 고객들한테 제공을 해주는 케이스거든요. 거기까지 이제 가 있어요. 근데 세 번째가 이제 진짜 가야지 소셜 데이터를 기업들이 마음대로 갖다가 쓸 수 있는 기능을 해야만이 진짜 데이터 이코노미 시대가 오는 거다라고 이제 가트너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사실 공공 데이터예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앱 이코노미에 대한 발표를 많이 다녔었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이제 정부기관에서 하는 데에서 앱 개발자 생태계의 평가위원을 많이 하게 돼요. 이제 사업자들이 와가지고 앱을 개발했다고 이제 발표를 합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돈을 지원을 해주는데요. 대부분 애로사항이 뭐냐면 자기네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앱을 개발을 했는데 데이터를 끌어오지 못한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상청에서 데이터 좀 오픈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박물관에서 데이터 좀 오픈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직 안 돼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 와중에 우리나라만의 문제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빅데이터를 보면서 보니까 영국, 미국, 호주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작년에 영국하고 호주가 데이터 개방 그 이니셔티브를 발표를 합니다. 그러나 때문에 미국이 따라가지고 똑같이 공공 데이터 개방하겠다. 그래서 미국은 자체적으로 지금 최근에 공공 데이터 오픈한 그런 사이트들을 많이 개설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를 공공 데이터를 누가 갖다 쓸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개발자들, 빅데이터에서는 스타트업 기업들, 소셜 분석 업체들이 이걸 갖다가 써가지고 더 정교하게 데이터를 개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줘야 된다. 라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정책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여기까지가 그 제 책의 주요 골자고요. 마지막은 어떻게 보면 약간 그냥 결론적으로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회가 펼쳐지는 건데 라는 의미에서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가 이렇게 실현이 되면 어떤 사회가 구현이 될까? 막 이제 자료들을 찾아보고 서칭을 해보고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아까 미래사회 예측에서 4가지 키워드가 있었죠. 불확실성, 리스크, 스마트, 맨 마지막 뭐였죠? 컨버전스, 융합이었잖아요. 그 키워드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마지막 2개의 키워드는 주로 기업들이 담당하는 부분이고 첫 번째 두 개는 주로 정부기관이나 이제 공공기관이 담당하는 거로 말씀드렸는데 미래사회는 결국 국가의 몫이에요. 국가의 몫이다 보니까 저는 건강, 안전 뭐 이런 키워드를 좀 뽑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인간을 건강하게 만드는 빅데이터라고 해가지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미국 국립보건원이 이미 90년대 말부터 이거 개발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요. 유전체를 굉장히 많이 생성을 했습니다. 생성을 해가지고 한 사람 유전자 정보가 옛날에 하여튼 그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압축이 돼가지고 그 데이터가 굉장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들이 발전을 했고요. 비용도 상당히 많이 절약이 되는 그런 이제 케이스로 발전을 하고 있어서 최근에 오바마 정부의 빅 이니셔티브가 발표가 되면서 어떻게 했냐면 요 개발을 해놓은 거를 아마존에 갖다 실었어요. 아마존은 뭐예요? 아마존의 옆집은 클라우드예요. 클라우드에 갖다 싣고 미국 정부가 시간당 아마존한테 돈을 지불합니다. 이게 1,900달러인가 뭐 그거밖에 안 되는데요. 많은 돈인데요. 우리가 볼 땐 많은 것 같잖아요. 근데 미국 정부가 이걸 슈퍼컴퓨터로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것보다 돈도 덜 든대요.
그래서 아마존이 그거를 개발하게 했고, 그다음 미국 정부가 어떤 것까지 오픈을 했냐면 이걸 오픈 API로 연구원들이 갖다 쓰게 해라. 이제 거기까지가 지금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건 없습니다. 없고 이제 기껏 데이터를 찾아보면 최근에 이제 KT하고 세브란스 병원이 그런 DNA를 분석 사업을 시작하겠다라고 이제 발족식을 가졌죠. 그래서 비슷한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이게 빅데이터 현상에서 건강 의료랑 관련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회를 투명하게 만드는 빅데이터. 해외 사례도 제 책에 많이 집어넣었지만 이제 국내 사례를 집어넣는 건데요. 최근에 보면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범죄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사기가 되게 많죠. 북한 사람들 어떻게 해가지고 보험 사기 친 거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사기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험 사기 방지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한 사례들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례를 책에다가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보험금 청구 고객에 대한 스코어링을 통해서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보험 사기 청구에 대한 데이터 분석 스코어링을 100여 개 팩터로 분류해서 사기 방지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사기 징후 감지 기준을 표준화시킨 사례로 대표적인 사례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국가를 안전하게 만드는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많은 사례들인데 그 중에서 이제 한 사례인데요. 주정부 차원에서 샌프란시스코의 범죄 예방 시스템 구축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맵을 가지고 범죄 지도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샌프란시스코는 어떻게 돼 있어요? 가보시면 언덕 배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로 하면 강북하고 강남의 컨셉이에요. 근데 어느 나라를 가도 우리나라 빼고 어느 나라를 가도 부다페스트를 가시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부다와 페스트는 강남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강북은 옛날 건물이에요. 옛날 땅값이 더 비싸요. 땅값이 더 비싸고 페스트는 완전 강남이에요. 근데 땅값이 훨씬 싸요. 근데 우리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의 범죄가 생성된 걸 보니까 윗동네 범죄가 덜 일어난답니다. 평평한 곳 범죄가 더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그게 요인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산속에 집을 짓는 거를 사람들이 선호를 한대요. 이런 보안이나 안전 때문에. 근데 이제 이번에 이 맵 개발을 하면서 샌프란시스코 경찰청에서 이 범죄 지도를 개발하면서 이제 발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대가 높을수록 범죄가 덜 일어난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해요. 근데 이제 수치적으로는 범죄를 사전 예보하는 방식이 이제 이용되고 6개월간의 테스트 결과 예보 정확도가 71%에 달했다는 보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를 스마트하게 빅데이터는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사실은 스마트하게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어떤 도시의 동선을 줄여주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많은 기업들이 개발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보다는 뭐가 더 중요할까요? 시드니에 가시면 뭘 느끼십니까? 유럽에 가시면 뭘 느끼세요? 스카이라인이 아름다워야 되죠. 굉장히 이렇게 디자인이 잘 되어 있고 아름답고 그런 도시들을 연상시켜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거기까지는 안 돼 있죠. 그런 인식을 가지고 건축을 하는 그런 우리나라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IBM이 이니셔티브를 냈어요. 스마트 시티 챌린저라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올해 청주가 선정이 됐습니다. 돈을 지원해요. 돈을 지원하고 IBM이 빅데이터 솔루션을 제공해요. 그러니까 IBM은 그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네 빅데이터 솔루션 홍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한 도시만 정해갖고 아름다운 도시로 가꿔주고 돈을 지원해주고 거기에 빅데이터 우리 솔루션이 사용이 됐다라는 인증 마크를 박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추진이 되고 있는데 올해가 우리나라 차례예요.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기껏 찾아보니까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스마트하게 만들어주는 걸 일단 도시를 좀 더 교통량 같은 거를 빨리 파악할 수 있는 동선, 그 다음에 디자인 이 두 가지를 키워드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맵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미래를 창의적으로 만드는 빅데이터라고 해서요. IBM의 왓슨, 이제 이게 기계학습의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미국의 제퍼디 게임쇼에서 출전을 해가지고 사람하고 얘가 이제 왓슨인데 그동안 이제 많은 데이터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자연어 처리 이제 분석을 한 거겠죠? 이겼어요. 실제로 이겼어요.
그러면 이제 이 왓슨의 퀴즈쇼에 등장해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한 이거의 하나 이벤트로 끝나기 위해서 이 슈퍼컴퓨터를 개발했을까요? 노죠. 얘도 똑같이 이게 뭔지 모르지만 플랫폼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의료 시스템이나 금융 시스템에 이걸 제공을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뭐가 생겼어요? 시리가 생겼죠. IBM의 슈퍼컴퓨터는 방 하나를 다 차지해요. 스마트폰 시리는 손바닥에 들어있어요. 똑같은 플랫폼입니다. 똑같은 플랫폼이에요. 똑같은 플랫폼인데 결국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아까 구글의 음성인식이나 시리의 음성인식이나 여기에 들어가 있는 많은 자연어 처리들이 결국은 뭐냐면 그 음성인식 그걸 하나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수많은 많은 자연어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정확도가 높은 데이터를 창출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인공지능이 되는 거죠. 그런 기능들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빅데이터 2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빅데이터 1기는 이제 소셜 데이터들이 막 생성이 되는 단계고요. 2기는 결국은 구글과 IBM과 애플의 이 그 인공지능에 대한 싸움으로 치닫지 않을까 하는 게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깨닫게 된 결론이고요. 그래서 이제 에필로그로는 말씀을 드리면 이 책을 쓰면서 가장 이제 아쉬웠던 게 뭐냐면 아직 그 사회적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죠. 그래서 구석구석에서 이제 구글처럼 많은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은 수집을 한다는 거는 그 동전의 양면처럼 빅브라더에 대한 그런 불안감. 저는 책을 쓰면서도 그 인식을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시각들이 좀 더 부각이 돼야 되겠다. 너무 지금 핑크빛만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빅데이터가 사실은 지금 소셜 데이터 분석인데 그거 갖고 뭘 하냐.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도 애플의 시리나 이런 것들이 나와주려면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량이 나와야지만 모든 그런 가능한 인공지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이 이제 앞으로 제2기라고 생각을 하다가 책을 보니까 구글 이후의 세계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인터넷이 곧 뇌라는 명제를 세우고 인공지능 시대를 웹 3.0. 제가 아까 빅데이터 시대는 웹 2.0의 키워드를 말씀드렸죠. 근데 웹 3.0 시대를 미리 예측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세계적 기업들이 뇌과학에 주목하기 시작을 했다. 뇌과학에. 그래서 인터넷의 잠재력과 미래 먹거리 산업들에 대한 시각이 여기서 이제 제시가 된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경제적 혁신들이 앞으로 더 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결국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미래가 좀 더 아름다워지는 세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제 손에 또 쥐어진 책이 하나 있는데 최근에 마이클 샌델이 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그걸 읽어보니까 결국은 자본주의 맹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올해 초에 다보스에서도 가장 화두가 됐던 게 무너지는 자본주의에 대한 얘기였었거든요. 시장경제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로 빅데이터 분석이 활용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덕적 가치라는 렌즈를 통해서 사람들이 정성적으로 그냥 보는 도덕적 가치가 아니라 진짜 데이터를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뭐 정치인이 써갔다고 하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데이터를 집어넣어가지고 투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건전한 사회로 만들 수 있는데 빅데이터가 좀 쓰였으면 좋겠다는 거로 제 책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